하늘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초여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새우산한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간헐적으로 흩뿌리는 이슬비는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더욱 질척하게 만들었다. 이해우는 등에 맨 대나무 바구니의 무게를 고쳐 잡으며 가파른 고갯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이른 새벽부터 뒷산 골짜기를 헤매며 캐온 약초들이 그득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의 기침이 요 며칠 부쩍 심해진 탓이었다. 20해 남짓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혜운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부모님은 그녀가 아주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줄곧 할머니와 단둘이 이 외딴 산골 마을에서 살아왔다. 한때는 면 소재지에서도 제법 규모가 있던 마을이었지만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이제는 노인들만이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쓸쓸한 곳이 되어버렸다. 혜운 역시 도시에서의 삶을 꿈꿔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홀로 남겨질 할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혜운이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였다.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해 쏴 하는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다. 급작스러운 비에 혜운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 바구니 속 약초를 덮고 있던 작은 비닐을 꺼내 머리 위로 뒤집었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젖은 몸을 녹이고 할머니께 약을 다려 드려야 했다.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 고갯길 아래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혜운은 깜짝 놀라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탈길 중간쯤 커다란 소나무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궂은 날씨 탓에 시야가 흐렸지만 분명 사람이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이런 곳에? 혜운은 잠시 망설였다. 며칠 전 옆 마을에서 외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터라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할머니는 늘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함부로 말을 섞거나 가까이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하지만 발밑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빗소리에 묻힐세라 혜운이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지만 쓰러진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혜운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대로 외면했다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다. 때마침 읍내장에 다녀오시는 듯한 앞집 할아버지 내외가 지게를 지고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혜운은 반가운 마음에 그들을 불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누가 쓰러져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할아버지는 쓰러진 사람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에구구, 저런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봉변당한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못 본 척하고 어여가자. 영감. 할머니 역시 혜운에게 눈짓하며 조용히 타일렀다. 혜운아, 너도 괜히 험한 일에 엮이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런 사람은 10중 8구 술에 취해 자는 주정뱅이거나 아니면 어디 떠돌다 온 불황자일 게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혜운의 곁을 지나쳐 갔다. 혜운은 그들의 뒷모습을 만견히 바라보았다. 매정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 터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신음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혜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러진 사람 쪽을 바라보았다. 만약 저 사람이 자신의 할머니였다면 혹은 가족 중 누군가였다면 그때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안 돼.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어. 혜우는 결국 바구니를 내려놓고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질척이는 흙길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옷을 잡아 끌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쓰러져 있는 사람은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이었다.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은 흙먼지와 빗물로 얼룩져 있었다.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흙탕물과 뒤섞이고 있었다. 노인은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지만 가슴팍이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아직 숨은 붙어 있는 듯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르신. 혜운이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불렀지만 노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은 것 같았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다.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의 몸을 살폈다.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 대신 흙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만이 풍겨 나왔다. 혜운은 결심했다. 어떻게든 이 노인을 구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는 노인을 부축해서 옮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비닐을 벗어 노인의 머리맡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갯길을 뛰어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서 갑자기 나타난 부상당한 외지인은 그저 귀찮고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다. 혜운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호소해도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혜운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데 뭘 믿고 도와준단 말이냐.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뒤탈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경찰에나 신고해. 우리가 할 일 아니야. 야속하고 서운했지만 그들을 원망할 수만은 없었다. 각박한 세상 인심이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었고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었으니까 결국 혜우는 혼자 힘으로 노인을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가 쓰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시 고갯길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손수레에 태웠다. 비에 젖은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질퍽한 비탈길에서 손수레를 끄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혜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가녀린 팔에는 금세 시퍼런 멍 자국이 생겨났고 온몸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1시간 남짓 사투를 벌인 끝에 혜우는 마침내 노인을 자신의 집 마당까지 옮기는 데 성공했다. 초가 지붕을 인 작은 흙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금 이 노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터였다. 혜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뿌듯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제 이 노인의 목숨은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흙과 짚이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혜우는 끙끙거리며 노인을 방 안으로 옮겼다. 할머니가 평소 거처하는 작은 아랫목 방이었다. 방이라고 해봤자 성인 남자 2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지만 지금 이 노인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아늑한 공간이 될 터였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혜은의 다급한 목소리에 안쪽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할머니는 방 안에 쓰러져 있는 낯선 노인과 흙투성이가 된 혜은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혜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웬 노인네를 또 업어오고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걱정이 묻어나왔다. 평소 인정 많고 마음 약한 손녀딸이었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사람을, 그것도 다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을 함부로 집에 들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고갯길에서 다쳐 쓰러져 계셨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일단 모시고 왔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의원이라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혜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이마는 찢어져 피가 낭자했고 다리는 보기에도 심하게 부어 있었다. 숨소리도 가늘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에고, 이 일을 어쩐다냐. 이 밤중에 의원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의원 부를 돈은 어디 있고. 할머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이름 모를 노인까지 떠맡게 되었으니 앞날이 캄캄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매정하게 내칠 만큼 모진 마음은 아니었다. 일단 이리 좀 눕혀보거라. 내가 약초라도 찧어 붙여볼 테니. 결국 할머니도 혜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노인을 아랫목 따뜻한 곳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혜은은 재빨리 물수건을 가져와 노인의 얼굴과 상처 주변을 닦아냈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절구에 약초를 찢기 시작했다. 혜은이 오늘 캐온 약초 중에는 지혈과 상처 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정성스럽게 빻은 약초를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는 동안 노인은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혜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았다. 다행히도 아직 희미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다. 할머니, 이분 혹시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죠? 혜은의 목소리에 물기가 잔뜩 묻어나왔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괜찮아지실 게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은 역력했다. 만약 이 노인이 이대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혜은과 할머니는 교대로 노인의 곁을 지켰다. 혜은은 틈틈이 물수건을 갈아주고 노인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인의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혜은은 타는 듯한 속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노인이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낯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흙벽과 낡은 석가래,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거친 삼배, 이불, 모든 것이 생경했다. 고개를 돌리자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지쳐 곁에 잠들어 있는 혜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소녀의 앳된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맑고 순수한 기운이 느껴졌다. 노인 김민석 회장은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사업상 중요한 계약건으로 지방의 외딴 사찰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에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대동했지만 그날따라 홀로 조용히 자연을 느끼고 싶어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 나섰던 것이 화근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산길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고 급커브를 돌다가 그만 차가 기렵도랑으로 처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차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휴대폰마저 먹통이었다.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막막했던 그는 비를 맞으며 무작정 큰 길을 찾아 쉬어다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던 것이다. 정신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부르는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다. 어쩌면 저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일지도 몰랐다. 김민석 회장은 수십 년간 재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소녀는 그가 평생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느껴졌다. 꾸밈 없고 순수하며 조건 없는 선의를 베푸는 존재. 마치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일부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다리와 머리에 전해져 오는 극심한 통증에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혜운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혜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민석 회장에게 다가왔다. 김민석 회장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어디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갈라져 나왔다. 여긴 저희 집이에요. 어제 고갯길에서 다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모시고 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며칠은 꼼짝 말고 쉬셔야 해요. 혜운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김민석 회장은 잠시 혜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꽤 죄죄한 행색이었지만 소녀의 눈망울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베푸는 쪽에 익숙했던 터라 지금 이 상황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고맙소. 하지만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소. 무슨 말씀을요?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면서 어딜 가시려고요?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저희 집에 계셔도 괜찮아요. 비록 누추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혜우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했다. 그녀에게는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것뿐이었다. 김민석 회장은 혜운의 순수한 호의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면 괜한 소란만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이 소녀의 순수한 마음마저 퇴색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늙은이로 이 소녀의 따뜻한 보살핌을 며칠 더 받고 싶었다. 나는 그저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이요. 가족도 없고 딱히 갈 곳도 없는 신세요. 혹패가 되지 않는다면 며칠만 더 신세를 져도 되겠소. 그의 말에 혜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따뜻하고 온화했다. 김민석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희망이었을 것이다. 김민석 회장이 이혜운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은 순전히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신세만 지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덧난 발목 상처는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았고 마치 하늘이 그의 발을 붙잡아 두려는 듯 구준비는 며칠 동안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읍내로 나가는 유일한 흙길은 무릉덩이와 진창으로 변해버렸고 할머니는 이런 날씨에 무리하게 움직였다가는 큰일 난다며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극구 그를 눌러 앉혔다. 덕분에 김민석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낯선 일상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가 머무는 아랫목 골방은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묘하게도 답답함보다는 아늑함이 느껴졌다. 바깥에서는 추적추적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바람의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방 안에서는 할머니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해운이 약초를 다듬는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도시의 소음과 화려함 속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누워 보내거나 마루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보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해운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해운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일어나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방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리고는 비가 잠시 잦아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약초 바구니를 메고 뒷산으로 향했다. 어떤 날은 읍내장에 나가 직접 캔 약초나 나무를 팔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어오기도 했다. 그녀의 손은 늘 흙과 풀물로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건강한 생명력과 해맑은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김민석 회장에게도 극진했다. 매 끼니 따뜻한 밥과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을 차려주었고 그의 상처를 하루에도 몇 번씩 살피며 약초를 갈아 붙여주었다.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을 대하듯 스스럼 없고 따뜻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선의, 그것뿐이었다. 김민석 회장은 그런 해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생을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에게 해운과 같은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내를 감춘 채 서로를 이용하고 경쟁하기에 바빴다. 진심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모든 관계는 철저한 이해타산 위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들조차 그의 재산을 탐하며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여주곤 했다. 얼마 전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잠적한 것도 바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환멸과 피로감 때문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식들은 그의 건강보다는 유산 상속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믿었던 측근들마저 그의 등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다. 그는 거대한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평범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돌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해운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의 순수함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고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해운을 통해 아직 세상에는 조건 없는 사랑과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돈이나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했다. 하루는 해운이 읍내에서 작은 닭 한 마리를 사왔다. 할머니와 김민석 회장의 몸보신을 시켜드려야 한다면서 며칠 동안 약초를 팔아모은 쌈짓돈을 전부 털었다고 했다. 그녀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닭백숙을 끓여냈고 세 사람은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포식을 했다. 김민석 회장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그날의 닭백숙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해운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해운은 김민석 회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꾸밈없고 진솔했다.
김민석 회장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혜운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세요? 가족들은 없으시고요. 어느 날 저녁,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석 회장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고향은 아주 먼 곳에 있다오. 가족들은 다들 제 갈 길 가느라 바쁘지. 나 같은 늙은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나왔지만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혜운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흘렀다. 김민석 회장의 상처는 눈에 띄게 아물었고 지긋지긋하던 비도 마침내 그쳤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시골집에서 보냈던 짧은 시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햇살처럼 맑은 미소를 짓던 소녀. 이혜운이 자리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 소녀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밝히거나 과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순수함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그는 조용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리라 마음먹었다. 며칠이 더 흘러 김민석 회장의 발목 상처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이제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였다.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던 장맛비도 마침내 끝이 보였고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다. 김민석 회장은 이제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정들었던 이 작은 초가집과 순박한 소녀와의 작별은 아쉬웠지만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혜운과 할머니에게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음을 알렸다. 두 분 덕분에 몸도 많이 좋아졌고 날씨도 개었으니 이제 그만 길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의 말에 혜운과 할머니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김민석 회장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다. 특히 혜운에게는 더욱 그랬다. 할머니 외에는 의지할 곳 없던 그녀에게 김민석 회장은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처럼 푸근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였다. 벌써 가시려고요. 어르신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며칠 더 계시다 가시지요. 혜운이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붙잡았지만 김민석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가씨,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지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혜운과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순수한 소녀에게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섣불리 자신의 재력을 드러내거나 과한 보답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의 삶에 혼란을 야기하고 순수함을 퇴색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섰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울 방법을 고민해왔다. 떠나기 직전 김민석 회장은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와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혜운에게 내밀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할머님, 약값에라도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 낡은 명함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거든 이리로 연락을 주시오. 내가 큰 도움은 못 되어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할 수 있을 것이오. 봉투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그가 지금 길 잃은 나그네 신분으로 건넬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이었다. 해운은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좋아서 한 일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김민석 회장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해운의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최소한의 도리요.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생 불편할 것이오. 그의 간곡한 부탁에 해운은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다. 명함에는 김민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만이 적혀 있었다. 회사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해운은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명함이려니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석 회장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해운과 할머니는 그가 골목길을 벗어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발걸음은 아직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홀가분하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해운은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석 회장이 떠난 후 해운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약초를 캐고 할머니를 보살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김민석 회장의 존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그가 머물던 빈 방을 볼 때면 문득문득 그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떠오르곤 했다. 그에게 받은 돈은 할머니의 약값과 겨울 양식 마련에 요긴하게 쓰였다. 해운은 그 돈을 쓸 때마다 김민석 회장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느끼곤 했다. 주머니 속 낡은 명함은 그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해운은 김민석 회장과의 짧았던 만남을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한 채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낡은 명함 한 장이 머지않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어떤 엄청난 기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도. 한편 서울로 돌아온 김민석 회장은 수행비서인 강태준 실장에게 비밀리에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바로 이혜운이라는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이 앞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그들을 돕고 싶었다. 해운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은 그의 메마른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는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해운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조금씩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그녀의 꿈을 지원하고 그녀가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그는 언젠가 다시 해운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그 준비를 시작했다. 김민석 회장의 발목 상처는 이혜운과 할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방안을 조금씩 거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구준비도 마침내 그치고 창밖으로는 오랜만에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어왔다. 떠날 채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사실 김민석 회장은 해운의 작은 초가집에서 보냈던 지난 며칠 동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이루었다.
도시의 화려한 저택. 값비싼 침대 위에서도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였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 밤새도록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혜운과 할머니의 꾸밈 없는 따뜻한 마음이 그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지만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혜운아, 그리고 할머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김민석 회장이 조심스럽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혜운과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가시려고요. 어르신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며칠 더 계시다 가시지요. 혜운이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그를 만류했다. 할머니 역시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처음에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당황하고 걱정했지만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들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닙니다. 이만큼 신세를 진 것만으로도 송구스러운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괜찮으니 염려 마십시오. 김민석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혜운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와 낡아 보이는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약소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할머님 약값에라도 보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낡은 명함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서울에 올 일이 있거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려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할 수 있을 겁니다. 혜운은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어르신이 딱해서 도와드린 것뿐이지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혜운아, 어르신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라. 옆에 있던 할머니가 혜운을 타일렀다. 할머니 역시 혜운의 고든 성품을 알기에 섣불리 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노인의 간곡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혜운은 마지못해 봉투와 명함을 받아들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툼하지 않았고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을 뿐 흔한 직함이나 회사 이름조차 없었다. 그저 평범한 늙은이의 소박한 성의 표시려니 생각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건강히 잘 가세요. 혜운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김민석 회장은 혜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개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너처럼 착하고 어여쁜 아이는 분명 복받을 게다. 부디 건강하고. 할머니 잘 모시거라.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도 작별 인사를 구하고는 혜운이 내어준 낡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집을 나섰다. 혜운과 할머니는 그가 골목길을 벗어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을 떠나보내는 듯한 허전함과 아쉬움이 밀려왔다. 노인이 떠난 후 혜운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약초를 캐러 갔고 할머니를 살뜰히 보살폈으며 틈틈이 밭일도 거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며칠 동안 함께 지냈던 그 낯선 노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가 누구였을까? 어디로 갔을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그녀는 노인이 준 명함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어쩌면 평생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서울이라는 곳은 그녀에게 너무나 멀고 낯선 도시였고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일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소박한 꿈은 그저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자신도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산과 들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었다. 해운은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뿌려져 있었다. 그것은 낯선 노인이 남기고 간 따뜻한 기억과 함께 언젠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우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이 해운의 인생에 작지만 의미 있는 파문을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조용히 그녀의 운명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석 회장이 떠나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이해운의 삶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이슬을 맞으며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었으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행복 속에서 살았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문득문득 그 낯선 노인의 안부를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 그의 존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명함은 먼지만큼이나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늦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며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으며 밤새도록 이어지는 기침은 곁에서 지켜보는 해운의 애간장을 태웠다. 마을의 작은 의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읍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해운은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내려진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폐암 말기.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고 남은 시간은 길어야 석 달 남짓이라는 것이 의사의 절망적인 소견이었다. 해운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할머니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의사는 비록 완치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수술을 통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고통을 줄일 수는 있다고 했다. 문제는 엄청난 수술비와 치료비였다. 해운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운 거액이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돈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십시일반 도움을 청했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읍내 친척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보기도 했지만 냉랭한 거절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땅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그것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쉽지 않았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할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 해운의 손을 붙잡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운아, 이제 그만 애쓰거라. 내 명은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너라도 잘 살아야 한다. 해운은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살려야 했다. 하지만 사방이 꽉 막힌 듯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절망의 늪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하며 고민하던 혜운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장롱 속 낡은 명함 한 장, 봄에 다녀갔던 그 낯선 노인이 건네주었던 명함이었다. 혹시 서울에 올 일이 있거든 연락하라던 그의 말이 귓게 맴돌았다. 사실 혜우는 그동안 그 노인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다. 그저 하룻밤 스쳐 지나간 인연 정도로 생각했을 뿐. 그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명함을 떠올린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고 옷가지들 밑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비녀와 함께 노인이 건네준 명함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만이 달랑 적혀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명함이었다. 이분에게 연락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일 텐데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수많은 의문과 회의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끌어모아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할머니는 일단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켜 놓은 상태였다. 어떻게든 오늘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서울은 여전히 혜운에게 낯설고 차가운 도시였다. 거대한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괜찮아. 이하은 믿져야 본전이잖아.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길고 긴 연결음이 이어졌다. 아무도 받지 않는 것일까? 그녀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바로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하면서도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에 이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봄의 길에서 다친 김민석이라는 노인을 구해드렸던 사연,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위독하여 마지막 희망으로 연락드렸다는 절박한 사정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혜우는 그 침묵이 마치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전화를 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혜운 씨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김민석 어르신을 도와드렸다고요. 한참 만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네, 맞아요.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제가 그리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뜻밖에도 남자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듯했다. 혜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있는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큰 건물 이름을 댔다. 남자는 알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면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할 것이니 그 차에 타면 된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혜우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정말로 그 노인이 자신을 기억하고 도움을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자가 말한 검은색 승용차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까 전화 통화를 했던 바로 그 남자. 강태준 실장이었다. 그는 김민석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이 많은 최측근이었다. 이혜운 양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타시죠. 강 실장의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무적인 태도의 혜운은 더욱더 어리둥절해졌다. 회장님이라니 내가 알던 그 초라한 노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인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강 실장의 안내에 따라 채 올랐다. 차 안은 고급 가죽 냄새와 함께 은은한 방향제 향이 풍겨 나왔다. 평생 이런 차는 처음 타보는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잔뜩 긴장한 채 꼿꼿이 앉아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다란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혜운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가 살던 시골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이었다. 강 실장은 혜운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과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 그리고 고풍스러운 가구들로 장식된 내부는 마치 유럽의 궁전을 방불케 했다. 혜운은 자신이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강 실장은 그녀를 넓은 응접실로 안내하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다. 혜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자신이 알던 그 노인이었지만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루했던 옷차림 대신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는 더 이상 혜운이 알던 초라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 바로 태상그룹의 김민석 회장이었다. 혜운 양, 오랜만이구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김민석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 혜운은 너무나 큰 충격의 입을 제대로 열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김 회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어르신, 정말 어르신 맞으세요? 김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바로 혜운 양이 구해준 그 늙은이요. 많이 놀랐을 테지. 미리 정체를 밝히지 못해 미안하오. 그는 혜운에게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는 강 실장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왜 그런 모습으로 시골길을 헤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소.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요. 그러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고 혜운 양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혜운이 베풀어준 조건 없는 친절과 따뜻한 보살핌이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어떻게 녹여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운 양의 순수한 마음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었소.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오. 나는 평생 혜운 양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혜운의 눈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차올랐다. 놀라움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이토록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마음에 더욱더 큰 감동을 받고 있었다. 할머님께서는 편찮으시다고 들었소.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소. 김 회장의 말에 혜운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김 회장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이따금씩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회장은 강 실장에게 즉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수배하고 할머니를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겨 모든 치료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에 혜운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기만 했던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듯 보였다. 혜운 양,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할머님 일은 내가 책임지고 맡겠소. 그리고 혜운 양의 앞날에 대해서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돕고 싶소. 김민석 회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 착하고 순수한 소녀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몇 배로 돌려주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답을 넘어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약속이었다. 혜운의 인생에 거대한 운명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그녀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석 회장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었다. 강태준 실장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했고 이혜운의 할머니는 그날 바로 서울의 대학병원 특실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할머니의 병세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할머니 곁에서 눈물로 지새우던 혜운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는 김민석 회장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몰랐다. 할머니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김민석 회장은 혜운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불렀다. 그는 혜운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 양, 이제 할머님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소. 그래서 말인데 혜운 양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소?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혜운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시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녀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낯설고 거창하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그저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그리고 자신도 작은 행복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저는 그냥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를 돌보며 살고 싶어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녀의 소박한 대답에 김민석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운의 착한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재능과 가능성이 이대로 시골에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물론 할머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혜운 양 자신을 위한 삶도 생각해야 하오. 내가 보기에 혜운 양은 영리하고 손재주도 좋으니 무엇이든 배운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오. 혹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내가 지원하겠소. 아니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 일을 배워보는 것은 어떻소?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혜운 양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소. 김민석 회장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혜운은 너무나도 큰 호의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김민석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가난하고 무력했던 자신으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자신 또한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혜운은 김민석 회장의 회사, 태상그룹의 작은 부서에서 말단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복잡한 도시 생활, 숨막히는 사무실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들, 특히 그녀가 회장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몇몇 직원들은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다. 그들은 혜운이 시골 출신의 무능한 낙하산이라고 수군거렸고 그녀의 순박한 말투와 행동을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혜운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에 임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웠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했다. 그녀의 진심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고 무시하던 동료들도 점차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화되어 그녀를 인정하고 도와주기 시작했다. 김민석 회장은 그런 혜운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 기대에 훌륭하게 부응했다. 그는 혜운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고 그녀를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열정과 순수함을 되찾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혜운은 김민석 회장이 마련해준 아담한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록 예전처럼 약초를 캐러 다니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손녀딸이 사다주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편안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혜운 역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동료들의 신임을 얻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가난하고 순박하기만 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고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고 있었다. 어느덧 주말, 혜운은 할머니와 함께 김민석 회장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이제 스스럼 없이 서로를 대하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김민석 회장은 손수 차를 내오며 혜운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묻기도 하고 할머니의 건강을 살피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독과 허무함 대신 따뜻한 미소와 평온함이 가득했다. 혜운과 할머니의 존재는 그의 메마른 삶에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혜운아, 네 덕분에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너는 내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었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김민석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혜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 역시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웠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분명한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행이 가져다 준 기회와 그 기회를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결과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혜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고
김민석 회장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선행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존재하며 그 희망은 바로 우리들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